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에 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모두 4번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분과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특검에서 설명하는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강히 거부한 건지 브리핑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왜 데려오지 못했느냐 좀 궁금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 구치소 안에서 수의도 입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워서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예. 나오는 내용이 완강한 저항이라고 얘기해서 완강한 저항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보면 취객이 경찰서 같은 데 가서 막 옷 다 벗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나 동네에서 싸움할 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양아치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옷을 벗으면 싸우는 건 봤습니다만 예. 그 국가에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걸 전직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속옷만 입으면서 벗었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전 저렇다면 완전히 헌법 위에, 법 위에 본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다음번이라도 이번에 저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예. 저는 두 번째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특검 수사 공간으로 옮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구치소에서 설득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대치하고 있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나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의자에게도 인권, 방어권 다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걸석 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무리하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많은 증거가 그렇게 확보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상황이 다 제대로 진척됐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설령 데리고 간다 해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묵비권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소만 바뀌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저는 특검 브리핑도 이제 속옷 이야기 저는 피의자의 저항으로 못 나왔다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묘사하는 거는 저건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저 공간이 이 달아오른 열기 때문에 아마 저 안에 공간은 아마 4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거기에다가 수위까지 입고 버티면 저거는 정말 사우나에 옷 입고 들어간 거나 비슷한 그런 형국일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더 몸이 더워지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또 변호인 측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정도로 브리핑을 해도 되는데 마치 속옷바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뭐 저항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건 저는 이거는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윤 전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여론전에 어떤 우파 진영의 그 좀 강성 보수에 기대는 그런 좀 전략으로 보이지만 예. 특검도 수사로 풀 일을 여론에 좀 기대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런 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무리한 집행 이제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뭐 내란 특검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버텼는지 얘기할까 말까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했다는 거는 이건 어떤 정도의 목적, 좀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브리핑했던 것처럼 이번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치를 해서 예.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요청했었고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습니다만 두 번 다 본인이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법원이 그걸 발부했다라고 하는 건 강제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도 기소를 하려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적법한 수사 절차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어떤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무효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효권 행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예외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예. 근본적인 질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헌법에 있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총이라도 있으면,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그다음에 김성훈 그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중하기로 무장이라는까지 얘기를 하면서 법질서를 유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나 수사 안 받아 라고 얘기하면 수사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수사는 수사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특검이 가서 인치를 해서 예. 뭐 무피권 행사하건 말건 그건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 우리 헌법과 법률의 어떤 질서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피의자가 수사를 안 받고 거부하는 건 피의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단순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 질의를 하면서 피의자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그것도 수사의 단서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면 그럼 조서에 다 남겨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뭐 묵묵부답했다. 아니면은 땀을 흘리면서 뭐 묵묵부답을 했다. 아니면 뭐 눈동자를 피하면서 묵묵부답을 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와도 어차피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하는 것과 예. 실제로 불러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 것을 조서로 남겨놓는 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입장에서도 재판으로 가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예.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가 최소가 무기징역이니까 불이익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래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가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죄 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죄가 다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환죄까지 적용이 돼서 유죄가 나오느냐, 그리고 내란죄만 적용이 돼서 유죄가 나오느냐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진술을 통해서 뭐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게 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특검에서 차회에는 다음에 갈 때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오늘 공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최수현 평론가님,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떤 방법으로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입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있는 사람을 한쪽 팔씨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명이 하나씩 들고 뭐 등을 떠받쳐서 그렇게 나옵니까? 근데 그럼 수의는 또 어떻게 입히고 수의가 안 된다면 최소한 뭐 양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버티는 것이 법률에 본인의 방어권에 근거한 일종의 여론전을 한다 그러면 예. 특검도 이제는 벌석 재판으로 가야 하니까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지막 그 진술을 못 받은 거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 수사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럼 다음 횟수에 가가지고 그러면 6명의 수사관들이 다 팔 한 짝씩 들고 다리 하나씩 들고 나온다고 쳐요. 그게 나오는 순간 법정으로 가는 과정이 그러면 그거 사진이 안 찍힙니까? 이게 사실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저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이렇게 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혹은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특검이 유리한 지형에서 뭔가 이 수사력을 그립을 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예. 특검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조금 더 절제된 수사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박주민 선생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수반된다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잡든지 아니면 어깨를 잡든지 이런 부분이 체포라는 것 자체가. 체포라는 것 예. 자체가요. 근데 다만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이거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구치소에서는 원래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 자체는 특검을 발부를 받았지만 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변 관리는 1차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도 이 특검은 지휘를 할 뿐이고 실제로 이거를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교도관들인데 근데 법에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이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는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이 교도소 내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자해 우려가 있는 맞아. 그 얘기예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물리력이라는 거는 신체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물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팔을 잡거나 손을 끄는 정도의 물리력은 그 법에서 말하는 물리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고도의 물리력이고 어느 정도는 체포영장에 수반되는 물리력이라는 게 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리력을 행사를 당하는 객체 입장에서는 나는 고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교도관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뭐 질서 유지나 자해 우려가 없는데도 이런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도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마다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상사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러면서 특검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고 나서 변호인 접견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미리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변호인 접견을 스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지금 몸이 안 좋다면서요. 움직이기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접견을 계속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법 앞에 평등의 예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갔더니 뭐 거의 매일 별도의 공간에 나와서 에어컨 쏘면서 변호인단들 만나는 것들이 꽤 오랜 시간이더라. 제가 보니까는 구속 총 2개월 동안 24시간으로 따지면 17일, 8시간 기준으로 한 50일 동안 나와서 에어컨 쏘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자리에 있었다. 변호인과 같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을 소위 구치소장이 다 용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교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예를 들면 체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교도관에게 지시해서 교도관이 그걸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지시한 특검이 책임지는 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별건의 얘기입니다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총을 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4명이서 들고 나오라고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법대로 가는 거죠.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법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계속 누리는 상황들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실을 계속 방치하면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은 앞으로 수사하기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직 검사고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 이 부분이 또 압박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종국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변호인 등을 접견 횟수요. 박주민 변호사 그 내용 보셨죠? 그 정도면 일반인보다는 많긴 많은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한 달에 한두 왜냐하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접견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접견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회당 최대 1시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교도관이 옆에서 배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접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러면 왜 하지 못하느냐.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사들이 이 구치소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같이 배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낮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가끔 황제 복역이라고 해서 이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변호인 접견 굉장히 많이 해서 문제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분,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체포영장이 오는 7일까지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 번 더 어쨌거나 차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주민 변호사 법률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조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사실 이렇게 조서를 남기는 게 사실 좋은 게요. 피의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밝히고 싶었는지가 조서에 남아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자체가.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이 특검에서도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치를 해서라도 앉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를 조서를 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피의자가 이렇게 수사에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판사한테는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무위원 중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좀 소명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주민 변호사 증거인멸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증거인멸이고, 하나는 도주 우려고, 하나는 이제 주거가 부정해야 되는데,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출국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고, 또 주거 부정도 당연히 없을 테니까 예.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인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말맞춤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보이거든요. 예. 처음에 단전 단수에 관련된 쪽지가 없었다라고 자기는 뭐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보고 있는 CCTV가 발견이 예.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말맞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단전 단수 지시를 경찰청장과 이 소방청장에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찰청장과 이 소방청장 같은 경우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예전에 산하 기관장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말맞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수감되면 서울구치소로 간다고요. 예, 윤석열 같이 전 있겠죠. 대통령인데 서울구치. 예, 그렇죠. 같이 있죠. 아마 그렇죠. 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같이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서 같이 보게 그렇겠죠. 하면 예. 증거를 서로 예를 들면 왜곡할 수도 있고 서로 인멸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국무위원, 그 당시 내란에 있는 어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법원에서 일정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어떤 내란의 행위들이 실행됐다라고 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멀리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소위 내란의 이행에 대한 내용들의 A4 용지를 받았고 그 내용들을 자기가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냈고 지시한 내용이 그 하위의 지시 라인을 통해서 집행하라고 하달이 됐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이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권남용과 위중 혐의 또 본인이 거기서 거짓말을 계속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저는 한덕수 그 이후에 최상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소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증 혐의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직권남용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 발부는 내란 사건 수사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구속되다 보니까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그 문건 같은 거 잘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의구심을 들었었죠. 어떻게 저게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걸 알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다음은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위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꺼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을 구속했다는 건 한 전 총리로서 한 전 총리까지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단전 단수도 이제 계엄령의 포고문에도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검열을 할 수 있어도 단전 단수하면 안 되죠. 언론사에 대한 보도 지침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계엄에 적법하지만 단전 단수는 그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내란의 주요 종사 혐의로 봤다 그러면은 한 전 총리는 프로세스상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총리니까 국무회의의 대통령의 2인자잖아요. 근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이게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엄을 내란으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의했다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총리로서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와 신병 확보는 결국에 다음 수순인 이제 그 한 전 총리로 건너가기 위한 사안인데 물론 대선 후보가 될 뻔했지만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특검의 부담도 조금은 좀 더는 상태에서 아마 예. 집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한 전 총리는 뭐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혔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심의 의사라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전단수라는 것 자체가 적법한 행위가 아닌데 국무총리로서 이게 불법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건의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걸 지시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만약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용인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방조. 수가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 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단전단수 지시 그게 중요하군요. 네, 한 전 총리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그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뿌려지는 상황이 언론사에 전혀 대해서?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쪽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코멘트를 하거나 이걸 막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직무유기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만약에 내란죄에 협력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총리 뭐 법원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국무위원 내각까지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그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대해서 거의 마술 A4 용지처럼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날 갔더니 뒷주머니에 있다거나 예를 들면 난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단전단수라는 게 적혀 있다라고 하거나 예. 그다음에 뭐 쪽지로 변해가지고 접었다고 하거나 이런 예, 얘기였는데 지금 이 단전단수가 사실이라면 국무위원들이 자기 부처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지시, 그러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의 지시사항들을 받아서 그걸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수만 있습니다만 지금 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일날 F4 회의를 열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행위가 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동 정범으로서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인지를 했거나 이행을 했다면 예.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CCTV에 잡혀서 그 용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그다음에 조태열, 최상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내란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예,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면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들이던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순직 해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압수한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고 이 비화폰 안에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기능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통화 내역 정도라면 언제 누구랑 통화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지금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시기를 봤을 때 이 상대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만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으로도 사실은 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통일교에 지금 구속된 그 윤 본부장과의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건진법사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예상이 됩니다. 최수연 평론가 일단 특검에서는 그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던 그 날 전후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썼다는 비화폰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게 구명로비 의혹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쭉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간의 통화 이거를 일단 보겠죠, 특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저 비화폰이 이제 확보됐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뭐 이 사건도 그렇지만 또 예전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그때 검찰 조사 받으러 직전에 통화를 또 이전화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역. 그다음에 지금 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든가 그 관련해 있는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 확보. 그러니까 이거는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는 기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는 저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스모킹 건처럼 결정적 증거처럼 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요한 증거인데 바로바로 지금 뭐 조사하고 또 해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굉장히 속도와 탄력을 붙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쨌든 비화폰이라는 거는 경호처에서는 적법하게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을 사실상 쓴다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법하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선을 벗어나는 말 통화 기록과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빼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특검은 아마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화폰 이런 거를 또 김건희 특검에게도 건넨다는 거야. 김건희 그렇겠죠. 특검에서 지금 많은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게 특정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7월 달일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민정수석과 30분 동안 비화폰으로 통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황제 조사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고리가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소위 김건희 씨와 김주현 민정수석 간의 30분간의 통화 이후에 17일 이후에 황제 조사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비화폰을 통해서 남들이 모를 만한 내용으로 통화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씨가 관련자, 근데 관련자라는 게 어떤 관련자냐? 저희 구명 로비를 했던 세 라인이 있는데 아직 확인 목록은 안 나왔, 목록을 공개 안 했으니까 하나가 보수교계 쪽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정치권 쪽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임성근 씨 부인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도 비화폰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그 구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확인 안 됐으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노상원 씨랑도 비화폰으로 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또 내란 관련해서 또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을 가지고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소위 내란 또는 아니면 부패 행위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구명 행위들을 한 구체적인 통화 목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목록이 공개가 돼서 나오게 되면 매우 중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박준수 선생님, 이게 이제 뭐 수사의 뭐 단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통화했다는 기록 자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화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건 아닌데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는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통화 상대방을 통해서 아마 진술을 얻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통화 시점이 만약에 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교사나 어떤 이 부탁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추측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의 관여자로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비화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명태균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또 뭐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4일 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출정식 때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사실관계를 아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네. 저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한테 나 들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예요.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아마 참석을 합니다.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게 뭐 문장 구조라고 할까요? 저 말 구조가 사실은 그 신빙성이 좀 없는데 저는 왜 갑자기 왜 여기서 그럴까요? 왜 그런데? 권성동을 꺼내 들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아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에서 부정한 정치자금 건넸다는 혐의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권 의원은 물론 그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권 의원을 또 희생양 삼아서 여기다 또 뭘 하나 얹음으로써 본인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구여권, 지금 야권이죠. 야권을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데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서 본인은 특검 조사에서 조금 더 면죄부를 좀 받을 만한 생각으로 정말 제가 보기에 무차별적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정확해야 되는 게 전원의 전원인데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는 전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들었는지 얘기 안 하고 쉽게 말해서 풍설과 소문으로 놔뒀던 얘기도 나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권 의원이 뭐 만나서 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내가 너 공천 줬어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래 좀 정치권에 허풍이 많아서 조금 관여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상으로 준 거야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주고 사석에서 갔죠. 그런 얘기 오고 가는데 그런 일종의 좀 약간 풍설 같은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늘 출두하면서 했다는 게 저는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의 의문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그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가 관심을 가지는 대목에서 이걸 던짐으로써 본인은 또 이런 또 야권에 굵직한 사람을 내가 하나 또 그 꺼내놓음으로써 제보함으로써 본인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건 정말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뭐 김종국 부회장도 비슷한 생각에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노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뭐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검찰이 만들었다고 하는 작년 11월 달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명태균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최근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참 이해가 안 사적인 제 입장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라면 나 수사 협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왜 협조할까요? 왜 공적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그거는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의 형량이나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6월 13일 SNS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 30명을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적도 있었네. 6월 13일 SNS에 이런 걸 쓴 게 있고요. 그냥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다쳐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사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라고 기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수사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본인에 대한 죄를 경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말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박주민 의원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입증까지 가려면 어떤 증거들이 좀 나오면은 사실 뭐 입증을 하려면 사실 물증이 있어야죠. 뭐 돈을 실제로 건넸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건넨 돈으로 실제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락했다라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던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진술만으로는 사실은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특검에게도 사실상 절대 좋은 게 아닌 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말맞출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의혹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언론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만약에 실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맞출 오히려 기회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사기관에 과연 좋은 뭐 태도를 보이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또요 명태균 씨가 또 한 명 언급한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입니다.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 평론가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왜 또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당원 투표에서 떨어진 거다. 내가 오히려 당원 투표, 당대표도 지낸 사람이 당원 투표에서 진다는 게 외부 인사에 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여론조사에 지금 몰라도.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건 당원 투표에서 졌단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홍준표 전 시장이 피해자가 맞아요. 구조로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물론 입당의 흐름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빠르게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 아니 그러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인이 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의 입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지금 뭐 홍준표, 지금 권성동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여권에 대해서 완전히 여권을 형해화시키고 그냥 아주 무력화시킴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는 사실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는 걸 근거로 뭐 제보한다든가 증거를 인정한다든가 그걸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론 물론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 이걸 뭐 빨리 대비하라는 뜻도 되지만 홍준표 시장은 아마 지금 대꾸도 안 하는 게 아마 어이가 없어서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 이제 물론 본인이 출두하면서 하는 말을 막거나 뭐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정말 이거는 잘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사면초가고 지리멸렬의 상태인데 명태균 씨의 저런 발언들이 더 가속화시키고 더 진짜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통일교 전 간부를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한 게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게. 윤 전 대통령을 이 사람이 독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독대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건진법사가 아니고 제3자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필 이제 그렇다면 이게 뭐 정치인인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과정에 네트워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전 그래서 지금 그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특검에 상당히 매우 호의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다면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건진법사가 중간에 연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건진법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확실한 라인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소위 통일교와 관계가 있었던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추론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입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언론지상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구체적인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치권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내란 맞습니까? 계엄은 틀림없이 잘못된 거라고 말했지만 계엄이 지금 내란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없는데 내란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내란 정당으로. 제가 당대표 되면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시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라고요. 알아서 나가시면 되잖아. 아니 당원들 50% 이상이 지지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 극우가 당대표고 극우를 지지한 정당에서 어떻게 본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분들은 제가 당대표 되면 스스로 떠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확정이 됐죠. 당대표 후보가 5명이고 일단은 뭐 반탄에서는 이제 두 후보가 거론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출마를 안 했는지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좀 봐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사실상 지금 거의 투톱으로 이끌고 있는 지금 경선 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4인 결정이 되겠고 이제 나중 혹시나 이제 4인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제 바로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기엔 다 거칠 될 것 같은데 느낌적 상황으로는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반탄 후보들이 오히려 찬탄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금 형국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 당에서 지금 일단 5인 컷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50대 50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무조건 4인 경선 구조로 가면 4강 구조로 가면은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뭐 이건 거의 뭐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 뭐 다른 뭐 일종의 그 극우 성향 유튜버들 그 출연은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어느 순간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나가서 너무 센 발언들을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지금 여당 대표도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도 지금 뭐 윤을 소환하지 말라는 그런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지금 더 지형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이제 힘을 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5월 달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결국 그 무리했던 그 말하자면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들의 집단 지성 투표로 막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당원 80으로 4강 구조에선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판단을 좀 전략적으로 당원 투표가 좀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뭐 언론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을까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이제 전대에 끌어들이는 거를 자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저 얘기가 전환기 씨 때문에 해가지고 한때 지지난주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전환기 씨는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기 씨를 끊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출당시키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출당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절연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실행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게 되면 국민들도 조금씩 변하나? 라고 고개라도 살짝 돌아볼 만한 상황인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자승자박인 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식적인 사과나 제대로 된 절연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전당대회라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시선들과 압박, 비판, 비난 앞에 몰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면회를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응원하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양강체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 당은 절대 내란의 우두머리와 절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딴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전 그럼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헌법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정당 해산 청구 문제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아까 그 모양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찬탄 반탄 나눴습니다만 저는 반탄 두 사람의 경쟁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국민의힘 진짜 매우 어렵겠는데 미래가 암울한데 저렇게 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의 힘으로 변동될 수 있을까? 당원들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장동혁 후보가 왜 저기 가서 전환길 씨한테 면접을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위원장도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전환기 씨를 품는 거냐? 그렇다면 히틀러나 스탈린도 품을 것이냐? 아주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딱히 좀 기억나는 게 없긴 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혁신안. 그다음에 이제 그 안철수 잠시 15분 혁신위원장 했지만 어쨌든 쌍권 퇴출. 그다음에 이제 그 윤희숙 위원장도 얘기했죠. 7대 혁신안.
하나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물론 뭐 제도 한두 개 정도는 그건 뭐 아무도 기억 못하는 제도에 대한 수용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 이런 그 3명의 짧은 시간 뭐 한 달 정도에 대한 시간이었는데 김용태, 윤희숙, 그러니까 김용태, 안철수, 윤희숙의 순으로 오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대 시간 벌기용이었다는 게 다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 혁신이 발표하는 날 전당대 일정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혁신이가 들러리 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뭐 스탈린, 히틀러까지 품겠다, 이거는 사실은 좀 윤희숙 위원장이 좀 과한 발언이고,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양성, 포용성이 이제 보수 정치 핵심이니까 저는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전환길 씨,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한 당의 지금 논의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책임성의 문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정권을 헌납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으면은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 권한 하나하고 굴림밖에 더 남습니까? 근데 책임을 국민의힘 그 누구도 지지 않겠다고 하고 그 아직 명언을 남겼잖아요.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남겼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그 모호한 말을 남겼는데, 이 얘기는 혁신하자 말자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전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전대에서 찬탄 반탄이 결국 전환길이냐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로 다시 이제 수평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이게 정말 뭐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도 좀 센 건 있지만 정말 이거는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에는 퇴행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커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뭐 계엄을 불법 계엄이고 위헌 계엄이고 이 부분은 분명하지만 이걸 자체를 지금 내란이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약간 당원들도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판결하지 않았는데 내란이란 프레임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민주당의 논리에 말린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들어가는 구조라면은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쇄신이라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는 제가 아까 예측한 대로 이게 찬탄파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4명도 같이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했던 인물들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죠. 과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러한 전무들이 밝혀지고 나니까 이거는 감히 그냥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 상륙 작전이다, 이거 선관.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유치해 보이시죠?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형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뭐 물론 오늘 국민의힘이 자격 심사를 해가지고 일부 후보들을 이제 컷오프 시켰는데, 최수영 평론가, 이런 현상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오늘 이제 뭐 이제 그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2명은 탈락하고 2명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궁금해 보니까 탈락한 2사람은 이제 과거의 인물들이고, 그 지금 이 컷을 통과한 2사람은 현재의 인물들인 겁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사실 구청장 선거 그 사실 어찌 보면 여권의 몰락이 강서구청장 패배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많잖아요. 시작된 거. 저 사실상 그때부터 지지율 추세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책임 있는 분을 왜 통과시켰을까? 근데 바로 이거는 직전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공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좀 전에 김민수 대변인,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부정이 될 것 같으니까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통과를 시켰는데 저 과천 상륙 작전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사실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을 오히려 공천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조금 과거 국민의힘의 당명이 아니었던 분들에게는 좀 가혹하게 대하고, 국민의힘 당명으로 뭐 당직을 했다거나 출마를 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끌어안는 그런 어찌 보면 좀 현실적이고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상 러닝메이트제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좀 대표랑 별개로 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찬탄파들의 형국과 입지가
점점 더 좁아드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절연보다는 정말 이게 과거와 다시 과거로서의 퇴행으로 간다는 그런 세간의 지적들이 좀 아프게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내가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 자체가 당이? 그러니까 저런 인물들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정당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예. 그리고 김태우 씨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알리는 첫 시그널이 강서구청의 선거에서의 대표였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공천을 다시 받아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기계환 형식의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억지로 사면을 해줘가지고 또 그 지역에 또 출마하게 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런 사람을 컷오프 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 저당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길 씨한테 면접을 보러 갈 정도라면 전환길 씨가 파워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하러 그냥 가겠습니까? 표가 없는 사람한테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표가 있다는 게 어떤 거냐? 그럼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경우가 저희 대거 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당원들의 핵심적인 힘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럼 극우의 뿌리 또는 매우 극단적인 종교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존재하니까 그 지역의 파워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당원 시스템부터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당선이 되겠죠.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당이 존립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따지고 보면 혁신의 전당대회라기보다는 저 당이 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시험을 받는 전당대회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예. 혁신파 후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가 최소연 평론가 네. 전대 전체의 흥행도 그렇지만은 구도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장 정치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죠. 제가 보기에 불출마도 준비된 게 아닌 듯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 플랫폼 이런 단어가 정치 지도자 입에 나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전직 당대표면 당을 기준으로 뭘 해야 되는데 예. 당을 중심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서 정치 플랫폼, 하방 정치 혹은 풀뿌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네. 혁신연대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뭔가 뚜렷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이 일단 이번 전대가 유리한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흥행도 안 되는 구도가 분명히 됐지만 또 예. 하나 아픈 거는 이게 지금 혁신 대 쇄신 이런 구도가 좀 나왔으면 선명해질 텐데 그냥 찬탄과 반탄 이런 식으로 이제 퇴행해 버리는 거죠. 전환길 씨가 친길이냐 반길이냐가 되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했었으면 최소한 그 부분을 묻히면서 한동훈이 제시하는 비전과 김문수, 장동혁 두 빅투 후보가 또 말하자면 구주리에서 하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또 그 가치들이 맞부딪히면서 명쾌한 전선이 형성됐을 텐데 그게 안 돼 버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이런 좀 흐름이 이상한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약간 과거 회귀적인 그렇죠. 듯한 느낌. 근데 한동훈 예. 대표가 나왔으면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우려했던 이른바 배신자냐 배신자가 아니냐 이른바 친하느냐 반하느냐의 프레임도 나왔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최소한 당원 투표 80에서 한 전 대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그때도 당원 80에 여론조사 20이었거든요. 그때도 당대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전 대표의 불출마가 조금 뭐랄까 용기 없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용기가 좀 없어 네.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 갈등이 부각되는 거를 좀 우려한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현장 정치라고 하는 게 시간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는 거고 계속 기다리면 본인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6월 이후, 내년 6월 이후, 그러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신임을 받는 건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과정인데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당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대는 물론이고 지방선거까지는 역할을 최소화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오는 방식을 통해서 그 기점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 6월까지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재판이 지금 국무위원까지밖에 안 갔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당 같은 경우 계속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적 비판 앞에 쓸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저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가 되면 뭐 6월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에 당 선거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예. 아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이 아예 그냥 무너진 다음에 본인이 그 폐허 위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현장 정치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예. 정치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장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당을 나가라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힘을 키우려면 물밑에서 외연 확장이라든가 뭐 앞서 개혁연대 이런 것들에 스크럼을 계속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짜야죠. 짜야 되는데 만일 이번에 그 선거 결과에서 진짜 뭐 장동영 후보가 되거나 김문수 후보가 되거나 근데 이제 뭐 이른바 찬탄파로 불리는 분들의 득표를 저조해서 4강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은 누구와 개혁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출마를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고려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4월로, 그러니까 6월로 예정되는 지방선거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 일단 원내로 진입하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대표가 셀프 공천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것도 고려가 됐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만일 장동영 후보 정도가 돼서 친하게 나가라면 나가진 않겠지만 거기에 맞서려면 세력을 확장하거나 있어야죠. 더 힘을 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건지, 지금 아마 20명 정도로 추산되는 게 친한계인데 107명 가운데 20명 가지고 과연 그러면 당의 정통성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임 당대표와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고민스러우니까 지금 뭐 정치 플랫폼이니 뭐 하방이니 이런 모호한 말들을 좀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타결을 했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뒷이야기를 좀 공개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빨이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 난립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참모분들은 알지요.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그야말로 뭐 숨바꾸게 움직였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그런 지적 많이 했었습니다. 대통령 어디 가 있는 거냐? 왜 얘기를 안 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가 흔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초기 국정 운영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국이 우리에게 더 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점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송원석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EU나 일본만큼만 15%로 방어하면 된다고 얘기했다가 15% 합의해 왔더니 왜 15%냐고 또 비판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국민들은 관세 협상이 종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거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국력을 모아서 경제에는 여야가 없는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변했나라고 고개를 돌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재명 정부의 뒤를 잡으려고만 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 정도로 했으면 저부터 선방한 거 아닌가요? 선방한 걸 선방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야당이 여당과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당과 정부가 협치의 손을 내밀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저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정치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다른 문제는 떠나서 예. 안보와 경제 문제만큼은 좀 공격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익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연 표현님 네.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는 걸 두고 뭐 일각에서 정무적인 판단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게 국가 대 국가 협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계속 얘기를 네. 하지만 상대국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계속했다가는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외교와 이 통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가- 전략이죠. 그렇죠. 우리 5년 단임제 하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 엔드 스테이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언급이 곧 우리의 최종 상태로 상대국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전략적 모호성을 저도 유지한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여야가 싸우든 뭐 진영 대결하든지 간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 행위라든가 통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그 일을 할 때에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그 이제 금원이 외교가에서는 있는 것처럼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파고를 많이 넘어야 될 겁니다. 이제 당장 2주 후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대담에서 또 만남에서 조금 더 레버리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국내에서 이 문제만큼은 원보이스를 내주는 게 예. 저희가 조금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상대에게 우위를 설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니까 이건 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는 사실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면 정상회담에서 더 그런 디테일한 더 디테일한 방일이 협의할 여러 가지가 수밖에 지금 없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하자면 힘을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은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협상 타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트럼프가 좀 더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뭐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그것도 15%로 타결해주고 이재명이를 2주 후에 워싱턴에서 보자, 백악관에서 보자고 해놔가지고 사실 좀 이게 기운들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저 발언을 최소연 평론가님께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뭐 부정선거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스탑 더 스틸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되면서 예.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고 뭐 그 모스탄 또 그런 대사도 와가지고 아, 그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그러면서 기대를 가졌죠. 오히려 정상회담 자꾸 늦춰주고 그다음에 통상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게 우리 보수 우파와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어제부로 15% 타결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바로 2주에 잡히니까 정말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이제 그런 허망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예. 아마 그 고성국 씨가 저렇게 그런 어떤 저간의 그 분위기를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교 통상 이 안보의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어야죠.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아니 측면에서 그러면 실제로 강경 보수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뭔가 도움을 줄 거라고 진짜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기대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신이 뭐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뭐 이런 얘기서부터 그런 보도 있었죠. 쭉 예. 이제 내려나온 일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 진영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리할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 결과로 인해서 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예. 얘기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던 거죠. 근데 구해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관세 협상을 합의해주고 예. 2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자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얘기한 모든 예를 들면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재명 이렇게 그 고성국 그 앵커는 얘기하던데 아니 그 야당의 대표입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관세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15%가 20%가 적용되게 되면 우리 기업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예. 기업이 고통받게 되면 우리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극우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압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압박을 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예. 저는 도대체 모든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아니, 괜찮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치권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난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싸입니다. 어제 청룡영화상 예능인상 수상했어. 나랑 수진이랑 뒤에 있다가 아이 가을이 됐을 일단 빠져.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요. 광복 80년 전야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출연진이 라인업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캐스팅 논란이 불거집니까? 사실 캐스팅 논란이 불거질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예. 문제는 뭐 너무 닮아서 문제랄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가수 싸이 씨와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이 최근에 14일에 있을 이 광복 80년 전야제 공연의 라인업을 공개를 예. 했습니다. 여기 싸이 씨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 팬들 사이에서 혹시 여자 싸이로 주목받는 이수지 씨가 대신 무대에 오르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농담성 추측이 이어졌는데 그 추측이 꽤나 많았나 봐요. 그래서 탁현민 자문관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예. 이 싸이냐 이수지냐 밝혀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밝힌다. 싸이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워낙 닮다 보니까 둘 중 하나가 아프면 대신 무대에 오르거나 예. 대신 연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추측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예. 사실 저런 딱 사진만 두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되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구별이 안 돼요, 두 사람이. 네, 맞아요. 저도 영상 보고 누가 네. 누군지 사실 그쵸. 구분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싸이 씨 춤을 따라서 추기도 하고 원래도 좀 닮은 꼴로 유명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도플갱어성이 나온 거는 지난 6월 싸이 씨 콘서트 이후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콘서트에서 싸이 씨가 열정적인 무대를 이제 뽐낸 다음에 너무 힘들다. 나를 닮은 누군가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온 게 바로 이수지 씨였습니다. 그날 게스트로 출연을 한 건데요. 이수지 씨가 그날 싸이 씨와 똑같은 분장과 똑같은 의상을 입고 이 싸이 씨와 함께 합동 공연을 펼쳤는데 예. 일단 두 사람이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이수지 씨가 싸이 씨만큼 춤을 너무 잘 춰서 맞아요. 또 한 번 예, 놀랬거든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진짜 남매 아니냐, 도플갱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겁니다. 닮은 것도 그렇고 춤도 이수지 씨가 잘 추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마저도 좀 헷갈려 한다고요? 네, 그 상당히 뭐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수 씨하고 이제 싸이가 나눈 대화가 더 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예. 그 싸이가 이제 이수 씨한테 너 아들 있냐 딸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들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싸이 씨가 그러면 나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보니까 실제로 똑같다. 뭐 이렇게 그 유쾌한 그래요? 예, 그 대화도 오고 갔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싸이 역시 이 남편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팬인데 그 이수지 씨와 이수 씨 남편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도 예. 상당히 이제 유쾌한 유머성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그 영상 통화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예. 이수지 씨가 나타났는데 오늘 또 싸이 흉내내는 공연한 것이냐 아니면 혹시 지금 나타난 인물이 실제 싸이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된다면 가족 간에도 이 닮은 것 자체를 인정하고 또 서로 간에 유쾌한 유머로 이렇게 그 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현민 자문관이 이렇게 밝힌 것도 어떻게 보면 유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좀 밝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수지 씨가
전에도 누구 닮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배우 김고은 씨 닮은 걸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이 싸이 씨와 김고은 씨가 갭이 굉장히 큰데 예. 신기하게도 이수지 씨 얼굴엔 두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또 여기다가 무엇보다 이수지 씨가 김고은 씨가 이제 출연했던 이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굉장히 찰떡같이 잘 따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수지 씨가 어느 날 김고은 씨를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이제 그 개그 캐릭터로 소재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피했는데 자리를 오히려 김고은 씨가 다가와서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도 또 따라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이수지 씨가 연기하는 김고은 씨 계속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싸이 씨가 이수지 씨 때문에 커리어가 휘청할 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수지 씨가 본체인 싸이 씨를 싸이 씨보다 더 닮아서 생긴 해프닝인데요. 네. 최근에 싸이 씨가 자신의 SNS에 이수지 씨와 나눈 대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론이 나의 패배래. 너 때문에 내 25년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싸이 씨가 원래 데뷔 때부터 좀 통통한 얼굴과 체형 때문에 이게 사실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싸이 씨가 좀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팬들이 싸이 씨한테 싸이 씨는 절대 살 빼면 안 된다. 싸이 씨에겐 자기 관리가 오히려 살을 찌우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수지 씨가 예전의 싸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리다 보니까 싸이 씨가 25년 커리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예. 하지만 싸이 씨 이제 본인의 이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제 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8월 말에 광주에서 콘서트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수지 씨 못지않게 살을 찌우겠다 이렇게 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싸이 씨한테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수지 씨가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부캐라고 하던가요? 맞아요. 여러 캐릭터를 지금 연기를 하고 있죠. 예. 그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캐릭터 하면 제이미 맘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예.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대치동 학부모들을 풍자한 캐릭터인데요. 이제 자녀들을 뭐 학원에 차로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뭐 라이딩 문화라든지 예. 별걸 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일부 세태를 풍자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심지어는 대치동 학부모들의 패션까지 잘 분석을 해서 많이들 입는다고 하는 그 해당 브랜드 옷을 입고 영상이 나오면서 그 브랜드 옷들이 중고 사이트에 막 쏟아져 나왔대요. 이게 마치 대치맘의 대명사처럼 돼버려서 이제 부끄러워서 못 입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인플루언서 슈블리맘 캐릭터 역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뭐 고가의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최근에는 휴가철을 맞아서 펜션 사장으로 또 변신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는 일부 이제 펜션 주인들의 친절하지 않은 태도라든지 뭐 고가의 숙박 가격 등을 굉장히 재치 있게 풀어내서 이번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수지 씨가 참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능이 설득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건을 하나 짚어볼 텐데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일단은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좀. 네, 오늘 새벽 1시쯤에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50대 여성이 이 흉기로 잠이 든 자신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 범행에 잠에서 깬 남편이 곧바로 신고를 했고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내는 이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서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건의 개요인데 윤경욱 교수님 이것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절단을 한 거를 상해죄가 아니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이를테면 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일정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현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또는 그 행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것이 좀 심한 상태에서는 그 신체의 완전한 기능이 상실되는 그러한 중상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살인 미수로 의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지금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그 지금 사위가 소위 말해서 결박까지 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는 사실상 죽어도 살해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의 최소한 가능성이 있고 또는 공격하는 그 횟수와 그 자체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중요 부위에 대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밀필적 고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아마 그 출혈이 다량의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응급 조치도 하지 않고 뭐 일정한 공격 행위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건강의 상실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아예 사망이라고 하는 것까지 충분히 계획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인 미수를 현재 의율한 것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박주임 변호사, 이게 더 좀 이상한 것이 뭐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한 범행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현장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예. 이 30대 남성의 정체가 바로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사위의 역할이 피해자를 결박하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사위도 이 존속살해 미수죄로 지금 이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위는 범행 당시에 자기는 카페 밖에 있었다고 해서 범행을 부인을 했다가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동기로 이러한 이 장모의 살해 미수 행위에 가담을 했는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웅혁 교수님 사위까지는 경찰이 어느 정도 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게 가담한 증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딸도 나오거든요. 딸도 가담한 정황이 일단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이제 구체적인 뭐 증거까지는 아직은 확보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추정컨대 이 딸의 일단 정서적 지원, 응원 또는 나름대로의 그 도움 또는 동료 등을 통해서 사위가 움직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딸의 관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가족 전체가 일정한 동의를 해서 무엇인가 지금 그 피해자가 중요 부위를 손상당한 피해자가 가족에 대한 실망 이것에 대한 가족 차원의 응징과 가족 차원의 보복 또는 나름대로의 그 처벌을 가족 단위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봄직한 이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관련된 혹시 그 공모의 그 정황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되어 있는 장기간 지속되어 있던 가정 내부의 갈등이 이 아버지 그 피해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 또는 지금 외도에 관한 의심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고 이것과 더불어서 복합적인 가족에 피해를 주는 일정한 행위들에 대한 가능성이 가족 전체에 대한 분노와 나름대로의 그 이거를 아너 킬링, 명예 공격 행위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의심스러웠다는 거는 이게 초기의 지술이고 좀 더 수사를 해보면은 다른 동기, 왜냐하면 일가족들이 다 지금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의미시죠.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의 일반적인 행위 자체는 이 어머니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장모님이 이 장인 어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상당 기간 가정 폭력을 오랫동안 당했다든가 또는 일정한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전혀 가족의 동의나 또는 통제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뭐 했다든가 그래서 가족 전체의 도덕 감정, 명예 감정, 재산상의 위협이 되는 그와 같은 소위 말해서 위험 인물로 가족 내부에서 생각을 해서 일정한 이 공격 행위, 살해 행위 또 조금 더 수사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범죄 행위 이후에 행위에 대한 부담까지 즉 살해 후에 예를 들면 시신에 대한 처리라든가 또는 기타 관련된 일정한 역할에 대한 배분을 사전에 했을 가능성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이번 사건 수사의 초점으로 생각됩니다. 뭐 물론 지금이 조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박주임 변호사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따라서 뭐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나요? 네, 뭐 일단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긴 하지만요. 그 안에서 재판부가 양형을 할 때는 여러 양형 인자를 고려를 합니다. 감경 요소도 있을 거고 가중 요소도 있을 건데 일단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동기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이 공격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나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같이 가담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상 가중 요소고요. 또 하나가 이 살해 방법 자체가 이 중요 부위를 절단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상황, 방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공격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거는 사실 이런 가중 요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형 안에서도 이 양형을 고려를 할 때 이 가중 요소가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남편에 대한 이런 범죄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한 네, 사건 예.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전남 여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50대 여성이 잠자고 있던 본인의 남편의 신체를 절단하는 혐의로 체포가 됐었습니다. 이 여성은 평범한 주부였는데 이 남편이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2018년에는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여성은 남편이 평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 피해 남성이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원에서 아내의 선처를 호소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에서 이런 범죄들의 공통점은 뭐 외도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근데 몇 가지 뭐 공통적인 그 요소가 그 가정 폭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그 음주 그 상태가 그 지속돼 있고 그 생활에 대한 그 무책임 뭐 이런 것이 공통적인 요소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즉 이 외도도 할 뿐만이 아니고 또 술을 먹고 아내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행위가 1회, 2회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예. 수년간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본인이 이 상태를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그 살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상징적인 이 피해와 공격 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이 이른바 그 남성의 그 중요 부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의 공통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이길래 그렇습니까? 네, 사진을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군요. 이 사진입니다. 예.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고 발을 잡고 있잖아요. 예. 뭔가가 연상이 되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자세가 맞습니다. 바로 발톱을 깎는 자세예요. 아니 여기가 지금 지하철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 여성이 이 지하철 두 좌석을 차지하고 저렇게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발톱을 깎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쇼킹한데 이 지하철이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이 톡톡 그 자르는 소리가 굉장히 또 크게 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저 장면을 마주한 시민들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인지 이제 한산한 시간이어서 예. 이 승객들이 많이 없는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다만 저 여성 발톱을 저렇게 깎았는데 깎고 난 발톱 치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주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혹시 지금 TV 보면서 식사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시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발톱을 깎고 나서 한 행위가 바로 그 손으로 본인이 가져온 과자를 먹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글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누리꾼들도 이 글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 기본 상식과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이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욱 교수님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네, 지금 뭐 누리꾼들의 나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뭐 목격담? 제보 아닌 제보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양말을 벗고 있는 뭐 이런 그 손님들 또는 그 패스트푸드 그 점에서 그 손톱을 계속 그 깎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다른 그 관리인들이 전혀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한마디 하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뭐 사무실에서 뭐 손톱을 깎거나 또는 이 사무실에서 뭐 점심시간 전후에 특히 점심시간 후에 뭐 이를테면 이러한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양치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양치질을 그냥 사무실 전체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그 민폐형 제보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하철 내부에서 황당한 목격담 하나 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범법행위라고 한다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뭐 매너상의 문제라든지 불쾌함을 주는 수준의 문제면 이걸 제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을 마주했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 앉아 있는 상황이면은 최대한 참고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서 있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제가 옮겨야죠. 그러니까 이게 박주임 변호사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거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건데
발톱을 깎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 처벌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냥 공공 장소에서 사람한테 불쾌감을 일으키긴 하긴 하지만 그게 예. 범법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하철 관리 기관에다가 사실 이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 객차마다 이 신고할 수 있는 이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서 만약에 불쾌한 이런 승객들을 봤을 때는 이 뭐 맞서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신고를 해서 하셔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